예,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8강. 오늘은 유전학 두 번째 시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것은 아마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다 누구나 배웠을 만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어쨌든 친숙한 얘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할 얘기는 그렇지만은 않은 얘기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전자의 위치는 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면, 그렇다면 유전자가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토마스 헌트 모건이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에 의해서 규명이 됐다. 사실 모건은 생물이 발생을 원래 연구하던 학자였고 유전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건은 처음에는 맨델의 유전 이론도 별로 신뢰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유전학에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됐을까요? 염색체가 유전에 관련한 그런 것들은 모건이 연구를 하기 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모건이 제자였던 네티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곤충의 성결정이 성염색체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건은 염색체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결정이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제자가 실험한 그것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초파리를 처음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나? 초파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기르기 쉽고 세대가 짧기 때문에 유전학 연구 용도로 상당히 실험이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건이 기대한 바와는 달리 성결정이 성염색체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얀색 눈을 가진 초파리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초파리의 경우에는 빨간색 눈을 가지는데 돌연변이가 된 하얀색 눈을 가진 초파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맨델의 완두콩처럼 이렇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초파리를 발견했으니까 맨델의 유전 법칙이 동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그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눈의 초파리는 빨간색 눈을 가진 초파리에 비해서 열성이다. 이 얘기는 하얀색 눈을 가진 초파리와 빨간색 눈을 가진 초파리를 교배를 하면 빨간색 눈이 새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 유전은 그냥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 성연관 유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눈을 가지는 암컷과 하얀색 눈을 가진 수컷을 교배하면 1대 후손은 100% 빨간 눈이 나와서 이제 빨간 눈이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대 후손을 교배를 해보니까 암컷은 100% 빨간 눈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수컷은 빨간 눈과 하얀 눈이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맨델의 유전 법칙처럼 암수를 통틀어 놓고 보면 빨간 눈이 3이고 하얀 눈이 1로 나오니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을 가리다는 거죠. 암컷은 100% 빨간 눈을 가지고 수컷은 반반이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것을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1대 후손인 빨간 눈을 가진 암컷과 2대 후손인 하얀 눈을 가진 수컷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암컷과 수컷이 반반씩 하얀 눈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 모건의 결론은 속초파리 색을 결정을 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암컷은 같은 성염색체가 두 개가 있고 수컷은 같은 성염색체가 하나만 있는데 암컷이 하얀 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성염색체가 모두 돌연변이를 가져야지만 하얀 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도가 아주 낮은데 수컷은 성염색체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돌연변이만 가지면 되니까
더 높은 확률로 하얀 눈이 된다. 즉, 눈색이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원래 제자인 네티 스티븐스가 한 것을 확인했을 뿐더러 더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성염색체의 눈 색깔을 결정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그 이후에 모건은 계속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초파리에서 눈색 이외에 다양한 성질이 성연관 유전을 한다는 걸 알렸습니다. 즉, 몸이 색깔이 정상적인 건 회색인 녀석인데 검은색이 되는 그런 돌연변이도 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유전을 했고, 어떤 것은 날개가 아주 작아 가지고 흔적 날개를 보이는 초파리도 성연관에서 유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들이 과연 멘델이 기술한 것처럼 독립의 법칙을 따를까?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성인 정상 날개와 회색 몸을 가진 것과 흔적 날개와 검은 몸을 가진 것을 해가지고 이 우성과 열성을 교배한 일대 후손과 열성을 교배를 하면 멘델이 독립의 법칙을 따른다면 날개와 몸 색깔은 독립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의 조합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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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다. 부모에게 있던 정상 날개와 회색 몸, 흔적 날개와 검은 몸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부모의 형질인 정상 날개와 날개의 모양과 몸 색깔이 형질이 서로 교차한 형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즉, 날개의 색깔과 몸의 색깔은 멘델이 기술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유전하는 게 아니라 연관돼서 유전한다. 그리고 부모에 없던 유전자가 교차되는 비율은 17%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 이유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부모로부터 받은 염색체의 정보가 그대로 한 쌍이 나눠져 가지고 생식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뒤섞여서 나온다. 즉,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두 가지의 염색체는 서로 융합이 돼 가지고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각각의 생식세포는 서로 다른 조합으로 한 쌍의 염색체가 정보가 뒤섞인 정보를 가지게 된다. 사실 우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100% 동일하지는 않죠.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그 이유가 부모님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것을 완전한 카피를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받은 염색체를 무작위적으로 섞어가지고 생식세포로 주기 때문에 각각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결국은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은 유전자의 거리에 비례한다. 즉, 여기서 보면 유전자 A와 C는 유전자 염색체의 끝에 있기 때문에 교차가 매우 잘 일어나지만 B와 C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AC에 비해서 BC는 교차가 아주 적은 빈도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같은 염색체에서 교차를 하는 빈도를 측정을 해서 하면 유전자가 염색체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상대적 위치를 측정 가능하다. 즉, 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날개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교차 빈도가
아주 낮다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유전자이고, 그리고 교차 빈도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염색체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건이 제자인 스터드번트는 이러한 같은 염색체에 있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의 교차 빈도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염색체의 어떤 위치에,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의 유전자 지도를 1915년에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하면, 하나의 염색체에는 성결정과 눈색, 날개색 등등 여러 가지 생물이 형질을 결정하는 복수의 정보가 존재 가능하고, 독립의 법칙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전자란 염색체 내에 1차원적으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정보가 된다. 즉, 우리가 이런 구슬을 그렇게 목걸이에 이렇게 꿰서 그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유전자는 염색체 내에 1차원적으로 줄줄이로 구슬처럼 꿰어서 존재하는 정보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맨델의 완두콩이나 모건이 초파리 눈색과 같은 것은 극히 단순한 예이다. 즉, 표현형이 흑백으로 갈리는 어떻게 보면 이형 분포이다. 그러니까 매끈하다, 쭈그라냐. 그리고 눈색이 붉은색, 흰색과는 1 아니면 0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죠. 그렇지만 현실의 유전현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유전현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 맨델이나 모건이 이렇게 발견한 것은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지배받는 현상만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대부분 형질은 혈액형이나 맨델의 완두콩처럼 0 혹은 1로 정해지지 않고 넓은 범위 다양성을 가진다. 우리가 키의 경우에 아주 2m 20인 사람이 있고 1m 50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넓은 범위의 다양성을 가지는데요. 이런 형질도 결국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키, 체중, IQ, 얼굴 모양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형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다는 걸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20세기 초반에 맨델 유전학은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령 키와 같이 이 인구 중에서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타나는 형질은 어떻게 유전학으로 설명할까? 맨델 유전학은 설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단에서의 표현형은 또 전반적으로 큰 키를 가진 부모들 조사를 해보니까 큰 키를 가진 자식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유전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다. 사실 완두콩을 가지고 이런 모양에 대한 실험만 한 게 아니라 키에 대한 완두콩 실험도 갈톤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키 차이를 해보니까 키가 큰 콩을 심으면 키가 큰 콩이 나오더라. 그렇지만 이것이 약 0.3 정도의 그런 선형 비례 관계가 성립되더라. 그렇다면 이런 양적 유전은 맨델 유전 법칙을 따르느냐?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 가능하느냐? 그래가지고 20세기 초에 맨델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우리 맨델님이 이론에 너네들이 딴지를 거냐? 아니면 너네 이론 맞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냐? 뭐 등등.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로널드 피셔라는 사람인데, 양적 형질 역시 특정한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복수로 존재하면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
여기서 얘의 경우에 가령 피부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3개가 있다면 3개의 유전자의 조합으로 모두 7개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다. 4개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10개면 더 세분하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즉 이러한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의 경우에는 관여하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멘델의 고전적인 유전자 현상은 하나의 유전자만 지배를 하는 현상인데 비해서 이런 거는 혈액형이나 희귀한 유전병 등등인데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많은 유전상, 지능, 키, 얼굴 모양 등등은 복수의 유전자에 의해서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유전자 현상이 멘델이 기술한 거에 비해서 복잡하다는 것은 그 에피스타시스라고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의 경우에는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개의 경우인데 이 개의 경우에 그 색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색과 갈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이고 그래서 흑색이 우성이고 갈색이 열성인데 그리고 또 다른 유전자의 경우에는 색소가 축적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인데 만약 이것이 그 색소를 축적하는 그것이 열성인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노란색 개가 되어버린다. 즉 하나의 유전자의 발현이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예가 분명히 있다. 즉 멘델이 그 유전자 독립의 법칙에서 한 것처럼 항상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도 있다. 잡종강세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자추에서 일대후손이 부모보다 더 나은 표현형을 가져온다. 이것은 다수의 유전자에 결정되는 양적 형질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 가축이나 작물은 모두 다 거의 모두 일대 교잡종이다. 즉 순종을 교배를 해가지고 낳은 일대 잡종이 더 모든 면에서 수확량이나 여러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잡종 강세를 이용한 육종을 우리가 농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토끼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런 코나 귀에만 이제 색깔이 검은색이 돌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검은색을 내는 색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존재하는데 이 효소는 35도씨에서는 그 활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통 같은 곳에서는 그 유전자 산물인 효소가 제대로 워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이 되지만 그 귀나 코는 체온이 좀 낮으니까 불활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검은색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는 가령 멘델이 완두콩의 경우에 유전자가 이거면 반드시 나타나는 표현형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유전자가 특정한 유전자가 가지면 100%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화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해 가지고 유방암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 유방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방암을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특정한 형질이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적 분포가 있는데 키의 유전력이라는 걸 유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키의 집단 내에서의 변화는 약 65%는 유전적인 영향이지만 약 35%는 환경적인 영향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수많은 형질은 수많은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하는 형질이고, 유전자 하나 혹은 대립 유전자 하나가 표현형을 100%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건 아닙니다. 가령 ABO 혈액형 같은 건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거의 그거나 몇 가지 안 된다. 그리고 하나의 대립 유전자는 전체 표현형이 아주 일부만 설명한다. 그건 이거하고 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고급 명차와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타는 대중적인 차량이 딱 품이 하나가 틀려가지고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표현형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형, 환경, 그리고 외부의 동기, 그리고 운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는 동일한 유전장을 가지고 한다고 항상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전체의 내용물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유전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